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과의 이승현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요즘에 더위를 많이 느끼죠. 낮에 최고 온도가 30도 정도로 되는 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우리가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더위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가 돼요. 그러면은 집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이제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공기나 차가운 음료로 열이 이동돼요. 이 열이 이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그러고, 이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런 공기라든지 이 차가운 물로 에너지가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주선과 전기차로 알아보는 첨단 열관리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전달이라는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워서 강의 중에 목이 마르거나 좀 더우면 마시려고 이렇게 이온 음료를 사왔는데 아직 이렇게 보면 표면에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잠깐 넣어두고 나중에 제가 마시고 싶을 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첨단 열관리 기술에 관련된 우주선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열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열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만 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뜨거운 커피 70도죠. 70도인 커피를 집안에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서서히 온도가 떨어져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열이라는 것이 이동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열전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열전달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가 뜨거운 커피에서 공기 중으로 이동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에너지는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 에너지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분자 스케일의 에너지, 그리고 큰 스케일의 에너지가 있어요. 분자 스케일의 에너지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분자들이 무작위로 막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를 말해요.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또 다른 것들은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저 위에 뭐 산꼭대기에서 있다고 하면 내려오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열은 어때요? 열은 항상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열이 이동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에너지가 이동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가 이동되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에너지 단위인 줄을 사용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열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의 이동량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내부 에너지가 바뀌는 잠깐만요. 내부 에너지가 바뀌는 양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떻게 측정할까요?
온도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온도는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 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주전자를 차가운 수조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네, 열이 뜨거운 주전자에서 차가운 수조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차가운 수조는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운 이 주전자에 있는 뭐 이런 물은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온도 차이가 내부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이 수조에 있는 양, 물의 양, 그 질량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간접적으로 이동된 열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열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아까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라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이제 온도로 나타납니다. 온도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분자는 직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스핀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분자들이 붙어 있으면서 막 진동도 해요. 그런데 또 분자 내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원자들이 있죠. 원자 또 안에 보면은 전자와 원자 핵이 있죠. 이것들이 다 같은 이제 뭐 직진, 회전, 뭐 진동 이런 운동들을 해요. 그것을 다 모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그러고 나머지 구조적인 분자 내의 구조에 관련된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분자들끼리 결합에 의한 거를 우리가 자멸 에너지라고 그러고 분자 내의 원자끼리의 결합을 화학 에너지 그리고 그 원자 핵에 관련된 에너지를 원자 핵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 핵 같은 경우는 분열하고 융합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자, 뭐 이런 건 이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를 알기 쉽게 분류를 한 거고, 이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런 분자들 움직이는 에너지와 상변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멸 에너지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상이 변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물을 끓일 때를 예를 들어보죠. 물을 끓이면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요. 열 가지고. 그래서 물에 15.6도에서 시작하면은 100도까지는 어때요? 온도가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대기압에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100도까지는 우리가 흡수하는 열을 온도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열 에너지라 그러고 100도부터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에너지를 자멸 에너지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열을 더 공급하게 되면 더 이상 온도로는 이 분자의 운동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들이 그 상태가 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멸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자멸 에너지는 온도로 표시가 안 되고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잠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고체가 있으면은 좀 이 고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격자라는 것에서 결합이 돼 있는데 에너지를 점점 받게 되면 분자들이 점점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액체로 바뀌었다가 다시 더 활발해지면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상변화라고 하고 우리가 물 끓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온도와 열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는 양이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상태라 그러고 온도 같은 것은 절대적인 양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비벼볼까요? 자, 우리가 손을 한번 딱 비벼보면 어때요?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걸 느껴요. 온도가 올라갔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운동 에너지예요. 손이 움직이는 이 운동 에너지가 마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로 바뀐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분자들이 막 손에 있는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 활발해져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가 도선을 흐를 때 줄발열이 발생돼요.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는 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도선 내에 보면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랑 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자랑 부딪혀요. 그러면은 일단 에너지를 약간 잃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잃은 것이 밖으로 열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줄발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핸드폰 쓸 때 많이 쓰면은 전자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뜨거워져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줄발열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관측이 됩니다. 또 관측되는 게 우리 나무를 모닥불에서 태우죠. 그러면은 나무에서 태우고 나면 재로 변하죠. 화학적인 구조가 변했죠. 구조가 변하면서 아까 열을 방출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보는 모닥불이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모닥불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자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잘못해서 방사능. 맞아요. 그래서 잘못 쓰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원자 폭탄도 될 수가 있고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원자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나중에 질문 드릴 테니까 잘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핸드폰에도 이런 열 관리 기술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내부에 CPU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 열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각각 회사마다 다른 열 관리 기술을 써서 이렇게 열을 관리하고 있어요. 열을 잘 관리하면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온도를 잘못 관리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밑에 있는 것처럼 폭발이나 이런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뒤에를 열어보면은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 관리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히트 파이프라는 장치예요. 열을 이동시켜주는 파이프라는 뜻이에요. 보면 여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고 반대쪽에는 열을 방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을 두 개를 연결해주면 내부에 있는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열을 이동시켜주는 장치예요. 우리 핸드폰 나중에 열어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히트파이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만들어지고 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는데 열은 이동되는 현상이라고 했죠. 열은 전달될 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전달이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전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관측될 수 있는 게 커피 스푼, 금속으로 된 스푼을 이렇게 만지면 커피 잔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온도가 뜨거운 거.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죠? 이런 입자들이 높은 입자들이 점점 충돌해서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점점 내부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현상이 이제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컨덕션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피 잔에 이렇게 메탈이 들어있는데, 그 금속이 들어있는데, 금속은 열을 매우 잘 전도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열이 잘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뜨거운 커피에서 그 금속 차가운 곳으로 이동돼서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수평 공에 압정을 달아놔요. 압정을 어떻게 달아놓냐? 압정을 왁스라는 물질로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압정을 밑에 달아놔요. 그리고 한쪽 끝을 이런 이 촛불로 이렇게, 촛불이 아니지만 이렇게 화염 같은 거 이렇게 데우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왁스는 접착력이 온도가 높아지면 떨어지는 현상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쪽 끝을 이렇게 데우면 어디 압정부터 먼저 떨어질까요? 제일 가까운데요. 자, 손 들고. 누구부터 할까요? 자,
저 학생 먼저 하고 두 번째 기회 줄게요. 잠깐 먼저 하세요. 그 제일 가까운데요. 왜 그렇죠? 그게 제일 가까우니까 열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제일 가까우니까 열을 더 먼저 받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잘 설명하면은 이 열이 공급되고 있죠. 그러면 저 부분에서 내부 에너지가 먼저 올라가겠죠. 내부 에너지가 점점 이동되면서 온도가 점점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끝이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겠죠. 자, 저 학생 선물 주겠습니다. 자, 박수. 실망하지 말고 내가 다음 기회를 줄게요. 네, 잘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류. 자, 여기 질문이 이제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집중력이 높아졌네요. 그래서 대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에어컨 바람 나오죠. 그리고 바람 나오면 우리가 시원함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주전자에 물 넣으면 물이 막 회전하죠.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무거워지니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집에 요즘에 많이 쓰는 천장 팬이 있어요. 천장 팬을 돌리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유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나 그 공기나 물 같은 것이 이런 고체 표면에 지나가면서 고체에 있는 에너지가 이동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정의가. 이류와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대류라고 해요. 전도는 아까 배웠죠. 유체 내에서도 전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분자들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류는 뭘까요? 이류는 유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뜨거운 바람 같은 걸 직접 이동해서 우리가 뜨겁거나 차가움을 느끼죠. 그게 에너지가 이동된 거죠. 그래서 이류는 유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고 전도는 분자 이동에 의해서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 전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어르신이 계신데 28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하신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 얼굴만 이렇게 손상을 입었어요. 자, 이렇게 한쪽 얼굴만 주름진 이유는 뭘까요? 자, 아는 학생 손 들어주세요. 자, 저 학생. 네. 자면서 네. 얼굴이 그 창문 쪽으로 햇빛을 받는 쪽만 이제 좀 화상이나 그런 걸 입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설명 매우 잘했어. 자, 학생 선물. 네. 자, 다 같이 박수. 다른 학생들도 기회가 있으니까 잘 들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운전석이 어디에 있죠? 왼쪽에 있죠. 왼쪽에 창문이 있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얼굴만 태양에서 오는 이 복사열 때문에 왼쪽만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크림을 발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래서 선크림을 항상 발라야 돼요.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왜 그렇죠?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으면 복사라는 열을 방출해요. 이런 저런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빛이라든지 우리 몸도 복사열을 방출해요. 자, 복사를 또 볼 수 있는 예가 뭐가 있냐면은 태양빛 말고도 뭐가 있죠? 난로 같은 것도 있죠. 난로에 직접 우리가 닿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빛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죠.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이런 중간 매질이 없이 이런 그 파동이라든지 광자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좀 어려운데 내가 힌트를 많이 줄 테니까 한번 잘 듣고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겨울철에 맑은 날이 흐린 날에 비해서 기온이 더 낮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세 가지를 그냥 뭐 하나를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안학생, 자, 여기 무슨? 네, 습기가 좀 벽이나 물건에 붙어서 그래가지고 온도가 더 추워지고 습기. 맞아요, 습기 습기가 때문에. 없어지고 맞아요. 예, 저 학생, 저 학생 잘 풀었으니까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가 뭐냐면은 복사냉각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낮에는 태양에서 복사열이 들어오죠. 그럼 낮에 우리 지표면에 온도가 올라가죠. 밤에는 어떻게 돼요? 우주로 열을 방출하죠. 다시 흡수한 만큼 다시 방출해요. 그래야지 우리 우주의 온도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구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가는 걸 반사시켜요. 반사시키거나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해요. 그러면 지표면 온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나가봅니다. 자, 우리 기상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어디? 저기 저 분홍색 옷 입은 학생. 그 대류 때문에 네. 그 온도가 전달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대류 때문이에요. 자, 잘 맞췄으니까 저 학생한테도 선물 주고 다 같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다 똑똑해서 문제를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기 같은 것들은 따뜻해지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또 다시 또 차가워지거든요. 그런데 공기 중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분이 있어요. 수분. 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차가워지면 이게 어떻게 되죠? 원래 그 증기 상태에 있던 것들이 액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액체에 그런 그 물방울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런 물방울들이 생긴 게 뭐예요? 구름이죠. 구름이 많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비가 내리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 자체도 이런 상승 기류라든지 하강 기류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상승 기류가 매우 센 것들이 두 개가 양쪽에서 만나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폭풍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것도 저녁에는 전부예요.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질문입니다. 자, 겨울철 창문을 닫아도 냉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걸 좀 힌트를 주면은 하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할 수 있는 학생, 저 파란색 옷 입은 여학생. 공기도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유리창이 점점점 차가워지는 여름 이동 때문에 속까지 점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는데 여기서 세 개 중에 어떤 게 포함될까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전도인 것 같습니다. 또 없어요? 전도랑 대류. 하나 더? 복사. 복사, 맞아요. 전도, 대류, 복사가 다 포함돼요. 자, 이게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는데 학생이 잘 풀었네요. 저 학생한테도 선물을 드릴게요. 자, 나한테 박수.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조금 복잡한데, 이 바깥에 이 창문이 있으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은 차갑고 내부는 뜨겁죠. 그러면은 복사로 항상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사로 열이 전달되죠. 그리고 창문의 바깥쪽은 온도가 낮고 내부는 온도가 뜨겁죠. 그러면은 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틈 사이로 바깥에 있는 냉기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또 대류에 의해서 집안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다 포함됩니다. 네, 잘 풀어줬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면 어때요?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 손. 그러면은
전도 때문에 열이 이동해요. 내가 뜨겁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이 내부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갑다고 느끼면 반대로 내가 열을 준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손선풍기 해보세요. 옆 사람 공기가 이동해서 이렇게 대류가 만들어진 거죠. 대류 열전달로 이렇게 발생한 거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몸의 신진대사 때문에 체온이 유지되는데 결국에는 복사로 열을 방출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지금 다 이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사열을 방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전달 장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전달 장치는 제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에어컨이었죠, 그죠? 에어컨 틀면은 시원해지죠. 그 에어컨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원리는 뭐예요? 에어컨 원리는 안에서 열을 맞아요. 열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름철에 보면은 실내를 더 외부보다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되죠. 근데 외부가 더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적으로 보면은 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실내가. 그게 열 평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에어컨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히트 펌프라는 장치를 써요. 히트 펌프는 원래 겨울에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바깥으로 열이 방출되죠. 왜냐하면 내부가 뜨거우니까 바깥은 차갑고 자연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히트 펌프라는 장치를 쓰면은 차가운 곳에서 열을 뺏어 와가지고 내부로 뿌려주는 장치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보면 어떤 증기를 우리가 쫙 압축시키게 되면은 내부의 이런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요. 충돌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것은 온도도 높아졌다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다시 팽창시키면 압력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져요. 이것을 이용해요. 이 냉매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한데 알고 이해를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집에 가면 다 에어컨 있잖아요. 그죠? 에어컨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우리 집안이에요. 실내고 오른쪽이 실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냉매를 온도를 실내보다 낮게 만들어요. 팽창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실내 공기에서 냉매로 이동하죠. 그죠? 그럼 열을 흡수해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와요. 그러면은 외부에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마큼 올려요? 외부의 더운 날씨보다 더 올려요. 그러면 열 전달 방향이 냉매에서 외부로 되겠죠. 그럼 열을 버려요. 바깥으로. 그리고 나서 열을 잃고 나서 냉매를 다시 교축 밸브에 집어넣으면은 팽창시키면 온도가 다시 떨어지죠. 얼마큼 떨어뜨려야 돼요? 실내보다 더 낮게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장치가 에어컨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확장시켜서 우리가 히트펌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히트펌프 장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에어컨을 반대로 돌리면 돼요. 반대로 돌렸다는 것은 냉매 순환하는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열 출입 방향을 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실내에 있는 열교환기는 열을 이제 그 냉매로 줬는데 지금은 냉매에서 열을 받을 수 있게 순환되는 방향을 바꾸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냉매가 여기서 실내에서는 실내 온도보다 냉매 온도가 더 높게, 그리고 외부에서는 실외 온도보다 더 낮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히트 펌프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집에 이제 히트 펌프를 쓰고 이제 에어컨도 두 개 다 있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리버싱 밸브라는 게 있어서 이 밸브를 켰다 껐다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순환을 이쪽으로 시키고 한 번 반대로 시켜서 에어컨과 이제 히트 펌프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냉방기, 이제 에어컨의 원리를 작동시킨 거를 우리 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기 냉장고가 있고 또 제습기가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냉장고 뒷면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뒷면을 딱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압축기예요.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시키면 보온의 냉매가 이렇게 이 열교환기를 따라 흐르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뒤에 가면 약간 좀 더운 기운을 좀 느꼈잖아요. 그게 다 음식에서 열을 뺏어와서 외부로 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설치할 때 벽면에서 일정 이상 띄우세요 이런 그런 그 안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준 게 아니고 열을 좀 더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띄워주면은 좀 효율도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히트 펌프는 전기자동차 공조 시스템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에도 사용돼요. 저기 전기자동차에 보면 여름에는 저렇게 에어컨을 쓰고 겨울에는 히트 펌프로 씁니다. 자, 그리고 히트싱크가 있는데 히트싱크는 이제 열을 잘 뽑아낼 수 있게 만든 장치고 우리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히트싱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을 잘 뽑아서 외부로 잘 전달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CPU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발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열을 외부로 잘 방출해주는 장치, 히트싱크. 우리 컴퓨터 열어보면은 히트싱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열이 잘 방출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팬을 달아서 대류 열 전달이 더 잘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끝까지 설명을 못했는데 히트 파이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히트는 뭐예요? 열이죠. 파이프는 관이에요. 열관이에요. 열을 이동시켜주는 관이에요. 한쪽 끝은 뜨거운 쪽, 한쪽 끝은 차가운 쪽이에요. 상이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뜨거운 쪽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차가운 쪽에서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냉매가 순환이 되겠죠, 내부에서. 그래서 이 특징은 우리가 펌프가 없이도 열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장치에서 많이 사용되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뜨거운 쪽에 CPU 같은 것들에 붙여놓으면은 냉매가 증발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응축이 되죠. 차가운 곳에 있으니까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여기 모세관 현상을 만들어주는 그 심지 구조가 있어요. 심지 구조를 따라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액체가 다시 뜨거운 곳으로 가서 이렇게 순환이 되죠. 여기 노트북인데 여기에 CPU가 있어요. CPU에서 발열이 생기면은 여기 생긴 발열을 히트 파이프가 외부에 있는 팬으로 전달해서 열을 방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 관리란 무엇일까요? 열 관리는 온도를 잘 조절해서 열을 잘 조절해서 성능을 잘 유지하고 내구도 그러니까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열 관리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적용된 사례는 배터리가 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 모터 같은 것들도 이런 여러 가지 냉각 기술을 통해서 최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을 하려면 연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CPU나 GPU 같은 것들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액체에 집어넣어서 냉각을 합니다. 액체에 집어넣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렇게 상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액침 이상유동 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이전에는 단순한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거는 인간은 8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로봇은 24시간씩 일을 하죠. 내부에 이런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을 흉내를 내요. 열심히 잘 하는데 24시간씩 돌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열을 잘 방출 안 해주게 되면은 이게 성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부에 이 로봇들에 발생하는 내부에서 이런 그 인공지능 연산에 의한 발열을 해결해줘야 된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루트라는 로봇인데 그 디지털 가상 환경에서 인간 행동을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결국에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봇과 같은 데도 이런 그 열 관리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고, 자, 우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선 열 관리가 왜 특이하냐면은 우주에는 뭐가 없죠? 배기가 없어요. 배기가 없고 배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있으면 직사광선이 오게 되죠. 그래서 복사열 강도가 매우 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차폐해주는 그런 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의 열 관리는 매우 특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폴로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봤죠. 아폴로 프로그램. 그래서 1969년도에 누가 그 달에 갔죠?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 갔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캐나다, 미국, 유럽 우주항공청이 다 모여서 우리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자 하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그 백인 남성 위주로 이렇게 그 달에 갔었는데 이제는 유색 인종 그리고 여성들도 달에 보내자. 그리고 달에 좀 더 자주 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자. 그리고 달 적도뿐만이 아니고 달의 남극에 가서 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화성도 갈 수 있게 우리가 전초기지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게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누리 그 우주선 다누리호도 그 달 궤도를 돌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나사랑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이 지금 수행 중이에요. 2022년에 무인 우주선을 보냈어요, 달에. 그리고 올해 이 네 분들이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달에 착륙할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이 이렇게 수행 중이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 분이 미국 분이고 한 분이 캐나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내년에 갈 겁니다. 잘 미션을 수행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이제 우주선이에요. 실제 우주인들이 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많은 부분이 이제 연료가 들어있거나 로켓이 있는 부분이죠. 보면 이 작은 우주선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밑에가 이제 발사체 부분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켓을 쏘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가 돼요.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그러는데 이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우주선을 이제 쏘아올리는데 무게를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달로 가는 미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달로 가는 거는 이렇게 우주선이 로켓이 발사되고 궤도를 돌다가 일정 시점에 로켓을 점화를 해서 탈출을 하죠. 지구를 탈출해서 달로 가서 이렇게 달에서 돌다가 달의 그 착륙선을 내려서 탐사를 하고 다시 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다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할 때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이런 그 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달을 갔다 오는 미션을 나타낸 거고, 이동 거리는 대략 한 210만 킬로, 그리고 미션 기간은 한 26일에서 한 4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대기 재진입 속도가 마하 32 정도 돼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4만 킬로 정도 돼요. 4만 킬로 아워 정도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공기 입자들이랑 우주선이랑 부딪히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마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우주선 보호해줘야 돼요. 열 보호, 열 차폐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나사 우주선 사령선의 이 형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이제 달 착륙선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사령선에서 이 달 착륙선에 내려와서 달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그 스타쉽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열관리 기술은 아주 거의 6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도에 그 쏘아 올려진 스푸트니크 2호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냉전 시대였어요. 그래서 소련과 그리고 미국이 서로 이 우주인을 먼저
만들어냈느냐, 우주에 사람을 누가 먼저 보내느냐에 따라서 막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바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봇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이후에 선택된 동물이 이 떠돌이 개인 이 라이카였어요. 라이카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살던 떠돌이 개인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2마리가 올라왔는데 좀 말을 잘 듣고 좀 순한 이 암컷 개인 라이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죠. 좀 말을 잘 들어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 개를 보냈어요. 우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아니 죽었어요. 열 때문에 죽었어요. 출발할 때. 아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좀 슬프지만 쏘아 올릴 때 귀환하는 기능을 넣지 않고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런 그 자비심 때문에 강아지 이 라이카를 한 일주일 정도 살 수 있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음식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선에 쏘아 올려 보냈어요. 근데 이때 고려 못했던 게 열 차폐 기술이라든지 열 관리 기술을 고려를 안 했던 거예요. 탑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도 그 엔진, 그 점화 엔진이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데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우주선까지 열 차폐 기술이 없으니까 우주선까지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내부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고온 때문에 라이카가 한 5시간에서 7시간밖에 못 살았습니다. 좀 슬픈 얘기죠. 좀 여기서 지구 저궤도 도달 시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는 학생 있어요? 지구 로켓 쏘고 올리면 저궤도까지 8분 30초. 되게 짧게 걸립니다. 금방 가죠. 네. 그래서 그 소련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열 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하구나. 계속 개량을 했어요. 열 관리 기술 넣자. 귀환할 때도 이렇게 상마 냉각 방식으로 해서 외부에 어떤 특수한 물질을 발라요. 페놀 레진이라는 물질을 발라서 대기권의 온도가 올라가는 대신 타면서 우주선을 보호하는 열 차폐 기술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부도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태운 게 또 이번에도 강아지인데 벨카와 스트렐카라는 수컷과 암컷 강아지를 태워서 보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공기가 없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열관리 기술을 써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넬카는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강아지 6마리를 순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주항공청에서 이거는 우주 환경에서 생명체가 이런 생식 능력이라든지 생식 능력도 문제가 없고 인간이 가도 되겠다. 이거 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8개월 있다가 우주인을 외부로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8개월 있다가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고 이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내부를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에 열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죠? 우주인이 막 이렇게 신진대사 움직이면은 열이 만들어지죠. 그게 한 0.75kW 정도 되고 우주선 내부에도 또 그런 전자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한 5.5k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으로 오는 복사열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복사열을 직사광선으로 받으니까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또 없어지면 또 밤에 없어지면 온도가 확 내려요. 그래서 이런 복사열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열 차폐 설계를 해요. 외부를 우리 보온병처럼 딱 감싸요. 그러면 감쌌는데 안에서 막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열을 제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 냉각 방식을 사용해서 냉각을 합니다. 내부 구조를 좀 보면 이렇게 이 커맨드 컨솔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데가 있고 우주인들이 타는 이렇게 침대 같은 것들이 있고 공기, 숨 쉬면은 이산화탄소 외부로 보내야 되죠. 이런 장치가 있고 이 우주인들이 밖에 입고 나갈 그런 그 장비들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주 외부로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이 내부가 매우 좁아서 이 우주인들이 한
최장 한 일주일 정도 요 안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런 그 전자장비가 있죠. 전자장비 하는 일은 뭐 내비게이션,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선 제어도 하고, 통신 뭐 이런 계측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발열을 만들어내고 5.5kW 정도의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 차폐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복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반사율이 매우 높은 알루미늄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물질을 쓰고, 알루미늄 물질은 전도율이 높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도가 안 일어나는 뭐 다크론이라든지 실크 이런 것들을 써서 또 열을 전도를 막아요. 그럼 또 다시 복사를 막고 전도를 막고 이런 여러 가지 겹을 쌓아서 열을 원천적으로 복사열을 방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중층 단열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온병을 여러 겹 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능동 냉각 시스템인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주인 그리고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로 방출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컴프레서랑 펌프가 있는데 이거 유체를 순환해주는 장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제안했던 연구는 뭐였냐면은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열관리 시스템도 최소 에너지로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컴프레서는 그 외부의 온도가 높아도 열을 방출할 수 있는데 단점은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커요. 그래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 컴프레서를 작동시키거나 펌프를 작동시켜서 펌프는 에너지 소비량이 작은 대신에 외부의 온도가 낮을 때도 이 유체를 순환시켜서 열을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컴프레서랑 펌프 모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능동 냉각 시스템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히트싱크 그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해서 외부로 방출해주는 장치죠. 히트싱크. 그래서 열을 흡수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들었고 밑에서 이렇게 이 장치를 아까 그 에비오닉스라고 하는 전자장비에 붙이게 되면은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방출하게 되죠. 표면에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채널, 미니 채널이 가공되어 있어서 유체가 위로 지나가면서 열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이상 유동을 써서 좀 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또 특징을 가져서 이제 전자장비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마이크로 채널에서 위에가 상류고 밑에가 이제 하류인데 상류에서 이렇게 상이 막 변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류로 가면서 점점 이제 증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잔열로 열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열 관리를 합니다. 상 변화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 표면에 걸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대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유체들이 이렇게 그 방열판을 막 이동하게 되면은 외부로 복사로 열을 이동하게 됩니다. 열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방열판이 우주선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와서 모터를 돌리게 돼요. 근데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는 직류전기예요. 직류전기인데 모터가 좋아하고 효율적인 전류는 교류전류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DC, AC 인버터예요. 자, 이렇게 전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전기화학적인 그런 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적인 분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또 성능도 떨어지고 내구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정교하게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3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이 최적 운동 운전 조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팩에 실어서 냉각을 하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거는 배터리가 운전 중에도 이렇게 열이 발생하지만 충전 중에 급속 충전 중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공냉식이라든지 이런 액침 냉각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액침 냉각 방식을 썼을 때 상변화 현상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상이 변화하는 동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성능을 그 특징을 이용해서 물은 100도인데 다른 30도나 40도 그 이하에서 끓는 특수 유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체가 끓는 동안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열 관리 방식도 배터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전기차 충전할 때 충전 케이블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도선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야 급속 충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열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T사 있죠. T사도 액체 냉각 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kW짜리의 액체 냉각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도선이 있고 옆에 이 냉각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접 유체가 도선을 접촉하지 않고 냉각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상 유동이에요. 그래서 상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온도가 열을 흡수하면 서서히 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11F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화씨예요. 그래서 44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체를 직접 도선에 접촉해서 냉각하는 방식이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긴 한데 이런 그 도선에 직접 냉각 유체가 접촉하면서 냉각하는 방식을 차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전할 때 액체가 도선을 따라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흐르면서 냉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00kW까지 냉각을 500kW까지 충전율을 높일 수가 있었고 충전 시간도 아까 40분이었는데 15분 이하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단상 유동이기 때문에 이 현혈을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 구배가 존재해요. 이 케이블 길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 이상유동 냉각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상변화하는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죠. 그러면 케이블도 길이 방향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겠죠. 직접 접촉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상유동 냉각 방식을 사용해서 충전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을까요? 혹시 알 수 있는 학생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저 여학생. 3분 20초. 3분 20초요? 어디 나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평소에 이런 열 관리 기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한테 선물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1800kW까지 도달했고 3분 20초 도달해서 그 T사의 모델 X를 3분 20초까지 충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었었고 좀 우리가 그 실제 실험한 걸 좀 보여드리면은 열이 이렇게 충전율이 낮을 때는 상변화가 조금 일어나죠. 근데 충전율을 좀 높이게 되면은 상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열 전달이 좀 더 잘 되게 돼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올리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만들어진 이 기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증기막이 형성돼요. 증기막이 형성되면 온도가 한 300도, 40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 올라갈까요? 증기는 액체에 비해서 열 전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낮다는 것은 열이 잘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열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문제가 하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완전 부작용이죠. 좀 열 전달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좀 부작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나 이 대학이나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실제로 해결을 하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준비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열 전달이라든지 열 관리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우주선 그리고 뭐 전자장비를 냉각할 거의 열 관리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깜빡하고 안 할 뻔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마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시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 표면에 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표면에 물이 보이죠? 이슬. 이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맞죠? 이게 지금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죠? 자,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아는 학생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물체에 접촉하여 응결 현상이 생겨서 그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응축 현상 때문에? 응결. 맞아요. 그래서 그 공기 중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분이 있어요. 수분. 그래서 수분들은 이슬점 온도가 이하로 내려가면 표면에서 다시 저기 액체로 바뀌죠. 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기에서 이 음료로 열이 이동되죠.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표면에서 이게 이슬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물은 여기 만들어진 물은 이 음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공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열 전달에 관련해서. 그래서 학생한테 선물 주고 박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실험을 끝으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철 사항의 이수입니다. 혹시 우주로 나아가면 태양이 있는데 연료 대신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또 전기차는 충전을 시켜야만 어디를 갈 수 있는데 만약 오랫동안 고속도로에 있다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에 대한 대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충전하는 것밖에 없나요? 혹시 충전하는 것 말고 더 오래,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건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이 질문해 줬는데 첫 번째는 사실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양열과 태양광은 좀 다른데 태양열은 태양에서 오는 열을 사용해서 어떤 사이클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태양광은 그 광전자 현상을 바탕으로 전기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열판 보여줬잖아요. 방열판, 열 방출하는 거. 그 반대면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로켓을 통해서 케로신 연료를 쓰는데 연료를 통해서 우주선을 지구 적외도까지 올린 이후에 그리고 궤도를 탈출하는 그 연료를 다 소진한 이후에는 연료가 없잖아요. 전기로 추진해요. 그래서 광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 패널 반대쪽에는 태양광 패널이 들어있어요. 내부에서도 우리 전기도 써야 되죠. 아까 뭐가 있었죠? 내부에 전자장비 있었죠. 전자장비 어떻게 돌리죠? 그 태양열로 받아서 돌려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충전시켜야만 갈 수 있다. 고속도로의 중간에 만약에 배터리 다 떨어지면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사실 그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전기차가 완전 방전되지 않도록 미리 경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 충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연료를 휘발유라든지 이런 걸 넣고 대신에 작동은 모터로 하는데 전기로 하죠. 여기서 발전 사이클을 돌려요. 그 엔진을 점화시키면서 엔진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전을 하지 않고도 연료를 부어주면 거기서 자체 발전해서 갈 수 있겠죠. 네, 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멀리 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정강중학교 1학년 정미래입니다. 열이 발생하는 방법 중에 핵반응이나 화학반응으로 인한 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중 무엇으로 전달되나요? 두 번째는 우주선 열 관리 중 페놀레진은 우주선 대신 타면서 마찰열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페놀레진이 다 타고 우주선이 탈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먼저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예, 페놀레진이 만약에 다 포진되면 우주선 외부가 타겠죠. 그런데 타지 않도록 어떤 그 특수 물질을 또 도포를 해서 2중, 3중으로 그 방열 물질을 발라놔요. 그래서 페놀레진 다 타도 우주선이 바로 이렇게 열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반응이나 화학 반응으로 인한 열은 전도, 대류, 복사는 무엇으로 전달되나요? 전부 다 전달돼요. 그래서 항상 온도 차가 있으면은 열이 전달되는데 중간에 매질 같은 게 있죠. 공기가 있죠. 핵 반응 일어나면 공기 있죠. 대류로 열 전달되죠. 그리고 공기 중에도 전도가 현상이 있죠. 마지막으로 복사. 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사에 의한 열 전달 현상이 커져요. 그래서 복사도 매우 큰 부분이 이 복사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일어나게 되죠. 네, 대답이 됐나요? 기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기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장치가 히트 파이프 말고 다른 열 관리 장치도 있을까요? 맞아요. 요즘에 뭐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가 그 좁은 영역에서 많이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회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몇 나노 공정, 1나노 공정, 3나노 공정 하는데 안에 내부에 이렇게 많은 회로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이 좁은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열 유속이라는 값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에서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면적이 넓으면 열 빼내기가 쉽잖아요. 근데 면적이 점점 좁아지면 열을 빼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것들도 매우 이 열 관리 측면에서 매우 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고, 히트 파이프 말고 우리가 아까 히트 싱크 있죠. 히트 싱크를 써서 열을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좁은 면적에 있는 열을 전도를 통해서 넓은 면적으로 펼쳐져요. 그러면은 열이 좀 더 쉽게 방출될 수 있겠죠. 그게 히트 싱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트 싱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네.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안에는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안쪽에 내부는 어떻게 된다 원리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러면 안에서 이제 기체가 발생한 기체를 활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네. 팽창이나 뭐 압력이나 도선의 이제 외피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네. 물론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휘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휘어지게 되면 열 전달이 또 현상이 바뀌게 되고, 또 뭐 유동 방향이 뭐 이 수평으로만 가지 않고 위로도 가고 밑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연구 중이고, 그 기체가 만들어지면 좁은 영역 안에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적용하는 방식은 특수한 그런 유동 영역이라서 기체가 다시 이렇게 재응축된다고 해야 되죠. 기체가 이렇게 기체는 이제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높은 상태를 이제 기체는 포화 온도에 있게 돼요. 근데 액체는 포화 온도보다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면은 열 전달이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죠? 기체에서 그 주변에 있는 유체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열 전달이 되면은 결국에는 기체가 재응축되겠죠. 그러면은 압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질문에 뭐였죠?
외피는 사실 저희가 아직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휘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한 구조를 좀 많이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우리 장난감 학생들이 많이 가지는 이런 장난감 로봇의 이런 관절 구조도 활용해서 그 케이블 구조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던 보조 배터리를 어느 날 사용하려고 봤더니 부풀어 올라서 정말 터질까봐 무서워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럼 혼자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건지 그런 좀 놀라운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실외기가 있는 베란다에 제가 빨래를 건조시켰더니 뭔가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잘 마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혼자서 나 너무 잘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착각은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에어컨 반대가 이제 히트펌프잖아요. 히트펌프는 열을 공급하는 장치잖아요. 어쨌든 에어컨의 반대쪽은 히트펌프 사이드예요. 그래서 열이 방출되고 있어요. 뭐 드라이기나 히트펌프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열이 방출되는 것은.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화학적으로 뭔가 휘발성 그런 기체가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온도가 고온 환경에 노출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온 온도가 높은 데서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 쪽으로 이동되게 되겠죠. 그럼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서 아마 그런 화학적인 구조가 변하면서 휘발성 기체라고 하는데 기체가 내부에서 이렇게 점점 압력을 쌓여져 있잖아요. 배터리가.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높이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보관하실 때도 좀 서늘하거나 습기가 없고 좀 그런 곳에 보관하셔야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렇게 열을 받으면 이제 배터리가 변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열에 궁금한 게 있는데 열에 관련된 또 다른 신기한 물체나 방식은 없나요? 그리고 냉각에 관련된 것도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차가운 분자가 멈출수록 차가워져서 가장 차가운 온도가 영하 250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또 뜨거운 분자가 진동할수록 뜨거워지나요? 그리고 우주는 진공 상태라 영하 70도 정도 되나요? 또 남극과 북극은 어디가 더 차가운가요? 그건 마지막 거 맞는 거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남극이 태양이 비추는 각도 지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태양과 이렇게 마주하고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같은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북극이 약간 태양에 좀 노출돼 있고 남극은 좀 반대로 돼 있어서 남극이 좀 더 추운 것으로 알고 있고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근데 온도가 우주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심우주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가 아니고 영하 200도까지도 떨어져요. 화성 표면에서는 의외로 낮에는 온도가 매우 올라가서 30도, 4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우주 이게 미션이라고 하는데 임무를 할 때 외부의 온도가 변화가 매우 극심해요. 그래서 우주선 열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분자가 뜨거워지나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요. 분자가 많이 진동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가장 차가운 온도는 켈빈 온도로 0도예요. 그 분자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엔트로피 변화가 0인 온도를 우리가 이 절대 0도라고 해요. 켈빈 온도로 0도인데 섭씨로 하면은 마이너스 273.17 도씨 정도 되겠죠. 냉각에 관련된 것도 궁금하죠. 그리고
신기한 물질화 방식은 없나요? 신기한 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건데 학생들이 봤을 때 신기한 거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 그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핫팩이 발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길까요?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열이 발생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따뜻하게 하면 상이 다시 변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됐나요? 네. 예. 저는 오늘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 그리고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기대를 너무나 뛰어넘어서 한편으로 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우연한 기회에 여러 가지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영감을 얻고 이런 미래 과학자로서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 이렇게 교수로 있게 된 것도 이러한 많은 기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런 기회가 주변에 많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과학특집 관련되신 이런 관계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